네, 최근에 잔혹한 수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동물 학대 사건과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그리고 모계혈족, 종중 구성원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첫 대법원 판단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지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녀가 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했을 때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예전에는 이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서 안동 김 씨였던 한 남성이 있는데요. 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예전에 법이 개정됐었죠. 예. 그래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서 용인 이 씨로 개정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이제 종중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종중에서는 이제 모계혈족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 가입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모 씨가 법원에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중 입장에서는 이제 정관에 뭐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부를 하면서 이제 소송에 임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여러 가지 논리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소송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네. 대법원에서 이제 종중 가입에 대해서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승소 판결. 이모 씨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종중 구성원들은 모계혈족이 종중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이런 이유로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고 이런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째로는 모계혈족도 종중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둘째로는 성인이 된 이후에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종중 구성원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인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1,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이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 질서가 양성평등의 기초가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으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맞다는 것인데요. 네. 이와 비슷한 시기인 2005년 3월에 개정된 민법에서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부성주의, 그러니까 아버지적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때에는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어머니 쪽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여성 종원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이 변화된 우리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성인이 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한 자녀 역시 아버지가 속한 종중 구성원에서 탈퇴하고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 종원의 후손은 그 여성이 속한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런 관습법이 있더라도 변화된 법에 부합을 하고 또 평등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첫 판결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선 두 분 다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예, 저 키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어떤 여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기 저도 때문에 비슷한데 아직 책임을 못 질 것 같아서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동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길고양이가
사냥총에 맞아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사망을 해서 발견된 길고양이 뭐 이름도 있더라고요. 박큐미라고 하는 네. 길고양이가 있는데 이 길고양이들의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신체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앞다리뼈가 두 동강이 나 있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사냥용 총탄으로 보이는 이물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더 이제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난해에도 네. 사냥용 총에 맞고 뒷다리 수술을 받았던 예, 그런 고양이입니다. 그때도 이제 납탄 2발 정도가 이제 몸에서 발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수사는 착수를 했었지만 사실 길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그 생태계에서 일일이 뭐 CCTV라든지 이런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그때 이제 범인 또 못 찾았었는데 다시 이렇게 사냥용 총의 피해를 입고 그렇게 이제 좀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한번 1년 전에 총을 맞고 또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보면은 변호사님께서는 동물 자유연대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동물 수렵이라는 게 정해진 장소 또 정해진 동물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설령 동물이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네. 동물이 반려동물, 그러니까 뭐 주인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동물보호법에서도 거기서 정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동물에게 해를 가한 것이라면 동물의 주인이 있건 없건 간에 동물학대죄로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까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여 주신 야생동물법에 따르면 정해진 수렵동물 외에 동물을 수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고양이나 개 등은 여기 야생생물법에서 정한 수렵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수렵하거나 포획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내용을 봐도 이번에는 주인에게 학대당한 고양이가 길가에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 주인을 엄벌해야 된다 이런 반응인데 이 네.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고양이가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돼서 동물권 단체에서 구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고양이는 이제 길고양이는 아니었습니다. 예. 확인을 해보니까 주인이 있는 고양이였고 근데 그 주인이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좀 자신이 불쾌한 일을 겪었다 뭐 그런 이유로 이제 고양이를 학대를 한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턱뼈를 이제 가격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턱뼈도 두 동강이 나 있었고 그리고 한 3일 정도 피를 흘리면서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명백한 뭐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동물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발견했던 단체들에서 이 주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길고양이도 아니고 어쨌든 반려묘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굶기고 때려 죽인다 이제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했을 때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학대를 하게 된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양죄는 법정형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재물손괴죄, 그러니까 타인의 반려동물을 학대했을 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동물학대 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려묘 말고 반려견 학대 사건도 살펴볼 텐데요. 기르던 반려견을 학대한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를 매단 거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사건은 뭐예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1심 판결로는 이건 동물 학대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처벌 형량이 나오긴 했는데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2kg의 이제 그 쇠를 강아지의 목에 걸었다라고 하는 그 혐의인 건데 이제 동물 이 견주가 항변을 했던 것은 이제 꼭 내가 학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체력 단련, 신체 단련 뭐 이런 이유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2심 재판부의 논리는 이것이 반드시 100% 전적으로 어떤 학대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벌금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좀 납득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막 뭐 징역 정도로 살 정도의 형량인가, 뭐 그 혐의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1심 판결도 벌금 100만 원이면 그렇게 강한 판결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감형시켜야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체력 단련, 신체 단련이라고 견주가 그렇게 이유를 댔지만 사실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한 7, 8kg 정도의 예. 몸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2kg의 쇠망치를 단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 동물권 단체에서 어느 정도 환산을 해본 결과 한 70kg 정도의 몸무게를 갖고 있는 성인 남성이 네. 목에 한 10kg 가까이 네. 되는 그런 것을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셈이 된다. 근데 그게 신체 단련을 하기에 적절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거든요. 사실 네. 쇠망치 무게가 더 가볍다 할지라도 굳이 이제 그런 이유로 달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학대에 해당하는데 근데 이 무게에 비춰봐도 이것이 과연 반려견을 운동시킨다고 하는 논리가 합당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목에 쇠망치를 단다고 근력이 강화되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그 보니까 1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만 원을 선고를 했고 이것도 크진 않지만 항소심에서 가병을 받아서 5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항소심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긴 하였으나 예. 양형에 있어서 달리 판단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이 지나친 행위이고 학대인 것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만 원형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 50만 원형으로 감형한 것입니다. 생후 3개월 된 강아지의 목에 약 2kg의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둔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건 동영상에처럼 당장 고통에 힘겨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물 학대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강아지가 어디 갔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이 누군가 가져간 것 같다라면서 없어졌다고 답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양형에 참작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좀 이게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네, 뭐 동물 학대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신고 건수 중에서 이제 부검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건수만 쳤을 때도 2019년에는 102건이었는데요. 네. 2021년에는 228건,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두 배 배 정도 정도가 증가한 거네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특히 되는 것은 이제 이런 범죄 양상이 점점 흉포화된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한 지역에서는 고양이 사체 50여 마리가 한꺼번에 발견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 범죄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 고어방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이런 쪽으로도 또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실제로 동물 학대가 몇 건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런 문제를 두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또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올라가면서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발견하고도 모른 척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수는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현대 사회의 어떤 그늘이랄까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어방처럼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양상을 좀 동시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이잖아요.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는 뭔가요? 제 생각에는 일단 사회적인 인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서 1,500만 시대라고 하고 있고 꼭 키우지 않더라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지 30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동물 학대의 경우에도 형사상 범죄이고 수사나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그 학대 행위나 고의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한 주인이 없는 동물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에 대해서 남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명권을 존중한다는 그 도덕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무겁게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도 널리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투철한 신고나 고소고발이 있어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 역시 법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사람에 대한 처벌과 같이 수위에 따라 더욱 구별을 강화하여 처벌도 강화하고 적절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인식 수준만큼 그 처벌 수준도 한 차례 높아져서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4월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또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개정안의 방향은 올바른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형량이 좀 강화되긴 했는데 과거에는 징역 2년 이하 그리고 벌금 2천만 원 이하였던 것이 3년 이하 징역에 이제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조금 강화된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형량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최근에 동물권 단체에서도 많이 유감을 표명하듯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형량을 강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사법부의 어떤 그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이 동물권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녹아들어가 있지는 않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우리 민법상에도 보면 동물이 이제 물건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법에 대한 개정도 중요하겠는데 우리 스스로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문화가 확립이 돼야 될 것이고 네. 사법 판결에서도 어떤 물건이나 소유물에 대한 손상 정도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걷어내야 형량 강화가 된 개정안 방향에도 맞는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걸 넘어서서 네. 이런 학대 행위 자체를 예방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인식에 어떤 정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늘고 있고 또 인식도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또 사회 문화가 바뀌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자유연대에서 일하고 계신 정지연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